최근 방위사업청과 하나는 계획 검토 단계에 머물던 KF-21의 파생형 모델, 즉 전자전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당장 KF-21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지만 앞으로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아 우리 군의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 전자전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논지는 과연 그런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KF-21의 파생형 전자전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의 공식 발표로 인해 대한민국의 제공권 장악 전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찍부터 전자전기를 도입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물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EA-18G 크라울러의 도입을 직접 언급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매번 군사기밀을 이유로 EA-18G 크라울러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EA-18G 크라울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가 유일한데요. 인내심이 바닥난 우리 군과 정부는 방위사업청의 입을 통해 KF-21 전자전기 계획을 공표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전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체계 통합이 쉬운 수송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냈고, 공군은 속도와 고도에서 장점이 있는 상용 제트기를 선호했습니다. EA-18G 크라울러의 전신인 EA-6B 프라울러도 조종사 1명과 전자전 대응병사 3명이 탑승했던 4인승 대형 항공기인데다 최고 속도 또한 마하 0.85 수준인 암속기였으니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도 영 설득력 없는 주장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ADD와 공군에서 제안했던 방향모도 스탠드오프형, 즉 원거리 전자전 공격으로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두 기체 모두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자전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모체가 되는 KF-21부터가 현시대 4.5세대기 중 최상위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EA-18G 크라울러처럼 스탠드오프형과 근거리 에스코트형이 모두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자전기는 일반적인 KF-21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적진 깊숙이에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코트형 전자전기의 장점은 최전선에서도 통신망 교란, 방공 레이더 무력화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적이 기습적으로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강력한 재민 공격을 통해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하여 적 미사일이 빗나가게 만드는 식인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자전기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북한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전략 단계이며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곧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대다수 전문가가 러시아 공군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서방 지원이 쏟아져서도 지금처럼 선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은 그만큼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또한 유사시 북한 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량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오죽하면 미 CIA도 북한에 비하면 이란의 방공망은 어린애 장난 수준이라며 북한의 방공망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동안 핫바지로 비쳤던 북한의 의외 전력에 놀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북한의 포병과 모병 등 육상 전력의 머릿수가 아무리 많아도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한 공중 전력을 생각하면 잠깐 시간을 버는 것 외엔 그다지 쓸모없는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전투기 투자에 자원을 몰빵할 여력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첨단 기술의 총화인 항공기는 유지보수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력은커녕 항공유도 없어 공중훈련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도 쉬운 방공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일례로 북한은 평양 일대에 지대공 미사일로 4중의 방공체계를 구축해 놓았는데요. 바로 최대 사거리가 260에서 300km에 달하는 SA-5와 중고고도인 최대 사거리 48km인 SA-2, 저중고도이며 최대 사거리 13에서 15km인 SA-3 등입니다. 방공망의 구성을 보면 항공기부터 미사일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북한의 방공망을 방치하면 전투기가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 또한 상당수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소련이 개발한 SA-2 지대공 미사일은 냉전 시대에 소련 영공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 U-2를 격추한 것으로 유명하며 베트남전에서도 활약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신경 써야 할 적성국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전시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의 방공망과 공중전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북한의 방공망이 촘촘하게 낡았다면 중국의 방공망은 여기에 첨단화까지 더해져 북한과 비교해봤을 때 가히 철벽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S-309E를 모태로 한 중국 HQ-9은 최대 유호격 고도가 30km 이내로 낮지만 최대 사정거리는 27에서 120km에 달합니다. 또 최대 추적 감시 거리만 120km에 달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는 중국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데요. 물론 HQ-9도 러시아의 대공미사일 기술을 빼돌려 만든 카피품이지만 80년대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만큼 중국의 방공망은 최소한 러시아와 동급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젠20의 존재도 부담됩니다. 비록 많은 군사 전문가가 젠20의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개한 정보만 봤을 때 젠20의 성능은 KF-21에 버금갑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젠20의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0.001제곱미터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F-35의 RCS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레이더로 젠20을 발견하는 게 하늘을 날아가는 탑90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드물지만 밝혀진 사실이 없는 현재로서는 젠20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게 바로 안보인데요. 그렇기에 전자전기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물리적 공방전에 앞서 전자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중국의 주력 전투기 젠20과 미국의 전자전기 그라울러의 가상 교전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젠20을 하늘에서 맞닥뜨린 그라울러는 바로 교전에 돌입합니다. 그라울러는 젠20을 향해 ALQ-99 제머포드 ALQ-227B 통신방해 체계를 이용해 강력한 재밍 전파를 발사하는데요. 만약 젠20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재밍 전파를 인식했다면 사전에 차단하고 역공을 펼치겠지만 이미 그라울러는 평시 정찰 활동을 통해 젠20의 레이더와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전파 정보를 분석하고 복제하여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젠20에서 레이더를 발사하는 순간 그라울러의 재밍 전파가 젠20의 암호 코드를 파괴하고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박살낼 것입니다. 결국 눈과 귀가 멀어진 젠20은 그라울러의 AIM-9X 사이드와인더 한 방을 맞고 그대로 산화하고 마는데요. 현재 두 기종의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자전기가 모든 전술기 중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공격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라 할지라도 전자전에는 상당 부분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일컬어지는 미군의 F-22 역시 EA-18지 그라울러와의 모의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그라울러는 전자전 공격을 가해 F-22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고 이후 AIM-120 암람을 발사해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젠20의 페이퍼 스펙을 그대로 믿는 분들이라면 젠22 그라울러가 접근하기 전 원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실전 경험도 별로 없는 중국 조종사가 스텔스기를 포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자전기의 필요성과 우수성에 대해선 반론의 여지가 없는 반면 이 무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잊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이며 얼마 전 에이사 레이더까지 자체 개발한 방산국가란 사실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총 1조 8,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전자전기 개발과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여기에 전자전의 핵심인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하나가 직접 전자전기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니 전자전기의 완성은 그 시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신기술을 KF-21에 적용한다면 현존 최강 미국의 F-22와 맞붙어도 성능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항공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전투기보다 전자전기 개발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 특히 스텔스기의 성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 등 군사 강국들은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터라 시기의 문제일 뿐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결국 무력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때문에 오히려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의 개발이 현 시점에선 더욱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역량은 의심할 필요 없는 세계 최강이며 전자전기 개발에 충분한 인력풀과 생산 설비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9년 뒤 방위사업청의 청사진처럼 우리가 KF-21 전자전기를 보유하게 될 그날을 상상하며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